번째인데요. 궁금증의 실마리를 제공해라. 실마리. 그리고 흐름의 전환점을 마련하라. 실마리. 엉킨 실을 풀 수 있는 단초라고 하잖아요. 단초. 아무 실이 엉켜 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엉켜 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네. 그 끝과 처음을 찾아내는 거. 처음을 찾아내는 거 이게 실마리인데 글을 자꾸 쓰다 보면은 그 실마리를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네. 안 쓰면 또 안 쓰고 안 읽으면은 실마리 찾기가 어려워요. 네. 안 보입니다. 막연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지? 막연. 다른 분들 거 글을 읽으면 나도 쓸 것 같아요. 그러나 백지를 딱 앞에 놓고 뭔가를 언어를 만들어 가려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요. 중간에서부터 쓰기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든 어떻게든 간에 그 단초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실마리를 찾아내야 되고요. 쓰다 보면은 흐름의 전환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연나누기도 있고요. 핵나누기, 연나누기를 하잖아요. 핵나누기는 예를 들면 그 작은 전환점이고요. 연나누기는 큰 전환점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나누기, 행을 어떻게 하고 연을 어떻게 하고 전체를 어떻게 내 집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게 자주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자주 이렇게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 않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될 또 시, 궁금증의 실마리를 제공한 시가 어떤 시가 있겠습니까? 밥은 덥더라. 한번 우리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밥은 덥더라. 김형수. 쉬운 밥은 없지. 신밥은 먹었어도 쉬운 밥은 못 먹었다는 우리 동네 이씨는 뒷산에 어머니를 고봉으로 묻고 한 그릇 따뜻한 고봉밥은 사라졌다지. 숙축을 샀듯 밥알 올린 고봉밥 보면 나는 멸종위기 종처럼 숨이 더워진다. 고봉의 옆구리를 툭툭 쳐 송금 두툼한 젖은 손으로 말아 올린 산 같은 밥, 숟가락으로 산 정상을 살살 긁으니 겁나게 보시할 발심의 밥알들이 더운 김을 낸다. 이 수북한 밥 하나 이성과 저성에서 먹으려 밥도 무덤도 매라 부르고 각축했을까. 누구는 밥알 공양을 부처님처럼 받고 누구는 밥알 위로 가마 타듯 일생을 살고 누구는 밥알 밑에 엎드려 밥알처럼 들러붙고 누구는 마른 밥알로 변방을 뜻없는 한 그릇의 밥이 사람을 나눈다는 것일까. 밥알 위에 밥알 올린 고봉밥 보면 사람 위에 사람 올린 것 같아 더워진다. 그것이 데워 올린 더운 숨과 그것을 위해 기쁘게 사라졌을 서늘한 숨이 생각나 두 뺨에 비장감이 흐르고 숨도 가빠오는 것이다. 네. 참 밥은 덥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밥이 덥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가 끓도록 노력을 해요. 어떤 분은 정말 밥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분은 밥 때문에 진짜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 사가 어찌 보면 밥에 다 얽힌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먹는 밥을 얘기했지만 중간에서는 또 인생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밥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건 참 대단해요.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밥은 없지. 쉬운 밥 어디가 있습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쉬운 밥 없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신밥. 그래서 쉬운 밥과 신밥을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신밥. 고생하는 겁니다. 신밥은. 물론 이제 상은 밥인데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밥은 먹었어도 쉬운 밥은 못 먹었다는 우리 동네 이 씨는
뒷산의 어머니를 고봉으로 묻고 한 그릇 따뜻한 고봉밥은 사라졌다지. 네, 따뜻한 고봉밥이 사라진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고봉밥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가마스 밥을 퍼갖고 잘 주걱으로 이렇게 따둑거리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올리는데까지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먹고 또 먹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밥심이라고 해서 밥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밥그 큰 데는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쉬운 밥은 공짜 밥입니다. 공짜 밥. 그래서 쉬운 밥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희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갖고 글을 쓰게 되면 굉장히 글이 구체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걸 잘 써야 돼요. 이 희연법을. 이게 쉰 밥과 쉬운 밥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의미는 전혀 다른데 유사 단어를 써서 사건을 크게 만들거나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희언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글을 쓸 때 좀 유머 감각도 있어요. 쉰 밥과 쉬운 밥을 깎고 이렇게 지금 그거를 소재로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석축을 쌓듯 밥알 올린 고봉밥. 석축 돌 쌓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고봉밥을 쌓아 올렸습니다. 예, 정말 진짜 옛날에는 밥들 많이 드셨어요. 보면은 나는 멸종위기 종처럼 숨이 더워진다. 멸종위기 종속과목 강문계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속과목 강문계인데 생물학 분류 단계에서 종은 최상의 위치입니다. 최상의 위치. 그 숨이 막 더워지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고봉의 옆구리를 툭툭 쳐 손금 두툼한 젖은 손으로 말아 올리신 산 같은 밥. 고봉으로 올리고도 손에 이제 이게 묻으니까 물기를 약간 묻혀갖고 다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예? 얼마나 이 밥을 많이 쌓고 싶고 그렇게 먹이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어떤 수필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쌀밥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밥상에 일을 하러 가면 그 쌀밥을 딱 나오는데 정말로 기뻤답니다. 인생 살면서 그렇게 기뻤던 때가 없었대요. 그분이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굉장히 가쁘세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벅차오른대요. 그 쌀밥 냄새가 얼마나 이 몸으로 스며드는데 먹기 전에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런 수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인데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손금 두툼한 젖은 손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밥을 쌌어요. 산처럼 쌌습니다. 숟가락으로 산 정상을 살살 긁으니 겁나게 보시할 발심 그 밥알들이 더운 김을 낸다. 보시 재물을 바치는 거죠. 보시는 재물을 바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발심이 좀 어려워요. 발심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보시할 때 또 아니면 뭐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것을 꼭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거예요. 발언. 발심. 그러니까 그 신께 아니면 어떤 것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죠. 발심. 이 수북한 밥 하나. 이승과 저승에서 먹으며 어머니죠. 이승에서 먹고 또 저승에서 지금 먹습니다. 밥도 무덤도 매라 부르고 각축했을까. 밥도 무덤, 밥하고 무덤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네가 지금 매 신이 앞에 올리는 밥을 매라고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 앞에. 그래서 이제 수제나 이제 이런 걸 꼽아 놓습니다. 각축 힘을 겨누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말이 좀 강해요. 자, 여기서 좀 잘 봐야 돼요. 네 가지가 있어요. 누구는 밥알 공양을 부처님처럼 받아요. 네. 부처님께 올리는 것처럼 밥을 이렇게 탁 올리는 것처럼 어떤 분은 그렇게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누구는 밥알 위로 가마 타듯 일생을 살아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네, 잘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누구는 밥알 밑에 엎드려 밥알처럼 들러붙어서 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간신이나 아첨, 기회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밥알처럼 붙어가지고 뭔가 떨어지는 밥알을 다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누구는 마른 밥알로 변방을 떠도는 거예요. 마른 밥알로 변방을 떠드니 마른 밥은 쉰 밥, 먹지도 못하는 밥, 고생하는 거죠. 변방을 떠도는 것이니까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네. 떠돔은 한 그릇의 밥이 사람을 나눈다는 걸까? 사람이 이 밥이 사람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 네 종류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밥이. 밥알 위에 밥알 올린 고봉밥을 보면 밥알 쌓고 또 밥알 이렇게 하고 이제 고봉밥을 보면요. 사람 위에 사람 올린 것 같아 더워진다. 더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데워 올릴 더운 숨과 그것 위에 가쁘게 사라졌을 서늘한 숨이 생각나 두 뺨에 비장감이 흐르고 숨도 가빠오는 것이다. 비장감, 슬프면서도 굳세고 꿋꿋한 마음에 내가 잘 살아야지. 저 밥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지. 또 내가 굶더라도 아이들은 배불리 먹어야지. 네,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비장감입니다. 이처럼요, 이 시인은 밥을 통해서 이 시를 이렇게 썼어요. 대단한 거죠. 밥 하나를 가지고 쉬운 밥과 쉬운 밥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무덤과 고봉밥을 통해서 또 고봉밥 위에 사람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또 밥으로 네 분류로 이렇게 나뉘는 인생사를 보면서 많은 그 소리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은 어렵지만 이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철학과 인생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그런 시 잘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그 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카페 이런 데서 뭐 카톡에서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글들 굉장히 본인들은 고생하셨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쓰더라도 구체성을 가지고 한 줄의 시를 쓰더라도 구체성을 가지고 좀 쓰면은 좋습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그 실마리는 뭐냐? 시의 첫 문을 여는 단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핑크뮬리예요. 근데 이 핑크뮬리가 벽과의 여러 해 사리풀이거든요. 벽과의 분홍색, 분홍 억새라고도 하고요. 분홍 쥐꼬리새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게 들어왔거든요. 미국이 들어왔는데 생태계 유해성 2급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우리 그 토종 식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 각 지자체에서 이걸 심다가 요즘은 이 핑크뮬리를 캐내는 것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아직은 확실한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름답기는 해요. 예. 참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홍이 만발했다. 활짝 폈잖아요. 분홍이 만발했어요. 가을 속으로 저벅 걸어온 분홍. 원래 분홍은요, 보물색이에요. 가을색은 이 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을 코스모스 필 때 같이 이것들이 전에부터 이렇게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멋있습니다. 네. 가을 속으로 이제 딱 하는데 넘기겠습니다. 봄 같다는 생각과 꽃일 거라는 학습된 추측이 빗나갔다. 저게 꽃일 것이다. 멀리서 보면 분홍 꽃일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홍 억새인데 그 이파리가 이게 분홍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 학습된 추측.
배워서 익히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고 추측은 미루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또 마저도 빗나갔어요. 이 품큐뮬리들은요, 이방, 이게 그 원산지가 미국인데요. 이방, 다른 나라잖아요. 이방의 감정을 들키려고, 어찌 보면 미국의 감정을 들키려고 하는 것이죠. 감정을 들키려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보이려고 아름답게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핑크 물리는요, 감정을 들키려고 식물성 포즈는 더 도발적이다. 식물성 포즈래요. 참 멋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식물성 포즈. 포즈를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으면 포즈를 취하잖아요. 김치하든 뭐라든. 포즈를 취해야 이제 사람 찍는데, 이 핑크 물리는 식물성 포즈를 취하는데 도발적으로 날 좀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집단으로 뭉쳐가지고요. 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애초부터 유전자가 분홍인 여자들이 반해. 여자들은 분홍을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유전자가 분홍이래요. 스웨터, 머플러, 양말목이 핑크해요. 분홍을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니시는 모양이죠. 포토존에 서 있는 V처럼 발랄한, 사진 찍는 장소, 포토존, V처럼 발랄한 20살 분홍을 꺼내 보이며, 여기서 시온과 애순 사이의 중년 여성들이거든요. 중년 여성들이요, 핑키뮬리 앞에만 가면 20살의 감정을 꺼내가지고 V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밖에 웃는 모습입니다. 핑크 화법으로 솜사탕을 만드는 법을 설명해요. 분홍 리본, 분홍 신, 분홍 연애가 무관해진 여자라면 분홍 쥐꼬리새 배경을 조심하세요. 아마 어떤 여자든지 분홍 쥐꼬리새, 이게 핑크 물리입니다. 배경, 그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환한 난간이 있어요. 함부로 내리지면 칙칙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부끄럽겠죠.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무슨 이유로 이게 들어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줄. 환한 난간이 있어요. 함부로 내리지면 칙칙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부끄럽겠죠. 굳이 이 시하고 그렇게 큰 연관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눈부시게 절정인 초하류 앞에서, 눈부시게 절정 지금 하고 있대요. 초하류는 잘 아시죠? 1, 2년생 초본류예요. 그 다음에 초하류는요, 1, 2년생 초본류하고 다년생 초본류를 초하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 2년생은 뭐 페추니아나 맨드람이나 코스모스나 그의 이제 봄에 뿌려서 그렇게 1년을 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가을에 뿌려서 다음 봄에 꽃을 피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년생 초본류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옥자마라든지 이런 거 한번 심어 놓으면은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화도 다년생 초본류입니다. 눈부시게 절정인 초하류 앞에서 착하고 성실한 시운과 애순 사이 사람들이에요. 자몽해요, 망고해요. 요즘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읽으면 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말랑말랑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저희가 좀 감정이 딱딱하잖아요. 네, 감정이 딱딱합니다. 왜? 딱딱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딱딱하게 살아서 이런 시를 자주 읽어야 돼요. 자몽해요, 망고해요. 참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큰 뜻은 없고요. 자몽은 핑크고요, 망고는 노란색이잖아요. 예. 상큼한 자몽하고 달달한 망고거든요. 이게 20살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몽해요, 망고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핑크뮬리 앞에서 딱 V를 하면서 자몽해요, 망고예요 하면은 모습이 20살로 나오는 모양이죠. 이게 항시, 시운과 애순 또 그 이상 먹었더라도 이게 항시 이렇게 발랄하고 생기 있게 사시라는 어떤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핑크 물리 한번 알아봤습니다.